아이고, 이 추운 날 아이가 왜 여기에 있어? 한겨울, 국밥집 아줌마 순이가 가게 앞에 쓰러진 소년을 발견합니다. 순이는 창백한 아이를 안아들어 방에 눕히고 정성껏 돌봤습니다. 얼마 뒤 눈을 뜬 아이에게 따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아이는 그릇을 보더니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 순이의 벼락 같은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어디서 밥 투정이야? 아이의 정체도 모른 채 국밥집 아줌마가 던진 이 한마디가 일조 상속자 소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리바람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 낮은 산자락을 등진 자리에 성원그룹 강성민 회장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짙은 소나무 가지가 뻗어 있고 넓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크고 화려한 저택 안에는 웃음소리 하나 없는 적막이 늘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7살 강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살며시 갖다 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의 스미는 유리의 차가운 온도만이 고요한 방 안에서 느껴지는 전부였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작고 앙상한 7살 아이 하나뿐이었죠. 책상 앞에 앉은 하준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책상 한켠 나무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금이 간 액자 모서리에는 낡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는데 하준은 그 웃음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준을 낳다가 산후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챙겨준 사진 한 장, 그것이 하준이 가진 어머니의 전부였어요. 하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액자 유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유리는 차가웠고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그 어떤 말도 건네지 않았죠. 하준이 4살 되던 해 아버지 강성민은 새엄마 윤혜정과 재혼했습니다. 윤혜정은 딸아이를 하나 데려왔어요. 처음 저택에 들어오던 날 새엄마 윤혜정은 무릎을 굽혀 하준의 눈높이에 맞추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면 따뜻한 목소리로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어요. 하준아, 밥은 먹었어? 많이 먹어야지. 그러나 아버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순간이면 윤혜정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입꼬리를 올리던 그 얼굴이 맞나 싶을 만큼 눈빛이 달라졌죠. 됐어. 방에 들어가 있어. 어린 하준은 그 눈빛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온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혜정의 딸 주영이도 처음에는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이내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하준을 슬그머니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해 12월 초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성민이 서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두꺼운 서류 더미가 펼쳐진 책상 앞에서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아무런 예고 없이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하준이 서재 문을 박차고 뛰어들었어요.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새엄마 윤혜정의 손이 하준의 어깨를 가로막았어요. 하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아버지를 들것에 실었고 구급차 소리가 저택 앞마당을 가득 채우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준은 현관 앞에 혼자 남겨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하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빠, 아빠.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에 다시 정막이 찾아왔고 하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주는 새엄마 윤혜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윤혜정은 하준을 내려다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아버지가 힘드실 때 가면 안 돼.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간 하준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가슴께에 꼭 쥐었어요. 밤새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강성민 회장이 쓰러진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고비가 이어지는 동안 성원그룹은 최태준 부사장이 대신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졌으니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워야 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최태준은 회장의 주요 서류들을 검토할 권한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파악한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며칠 뒤 최태준이 저택을 찾아와 새엄마 윤혜정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 복도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춘 것은 자신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죠. 하준이 성인되면 지분 51%의 1조에 달하는 재산 상속입니다. 경영 수업을 이수한 뒤 회사까지 물려받는 조건이고요. 사모님께는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 따님께는 소액의 신탁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 안쪽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윽고 윤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잘게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고작 이게 전부야? 그 한마디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없이 발걸음을 돌려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방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상속, 지분, 아파트 한 채.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새엄마의 그 목소리만큼은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택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며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소식을 들은 친척들이 하나둘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강 회장의 사촌 강재원이 아내 오명숙을 데리고 찾아온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위로 방문이라고 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역력했어요. 하준이 복도 끝에 서 있는데 거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성민이가 못 버틸 것 같아. 강재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준은 복도 끝에 선 채 숨을 죽였어요. 유원장이 어떻게 됐대? 하준이가 아직 어린데 경영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 오명숙이 바짝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목적이었죠. 최 부사장이 알아서 하겠지 뭐. 7살 하준의 눈에도 어른들이 아버지의 병이 아닌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강재원이 복도로 나오다 하준을 발견하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어요. 하준이 많이 컸네. 아버지 많이 보고 싶지?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녁 밥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하준의 젓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 윤혜정과 주영이는 먼저 따로 식사를 했어요. 하준은 넓은 밥상 앞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결국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아침 새엄마 윤혜정이 검은빛 한약 그릇을 들고 하준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쓰고 텁텁한 냄새가 방 안에 금세 퍼졌어요. 몸이 허약하니 기력을 보충해야 해. 어서 마셔.
하주는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검은빛 액체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윤혜정의 눈빛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냄새가 이상한데. 윤혜정은 대답 대신 그릇을 하준 쪽으로 더 밀어냈습니다. 몸에 좋은 거야. 빨리 마셔. 하주는 결국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혀 위에 쓴맛이 번지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날 오후부터였습니다. 머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멍해지기 시작했고 밤 냄새를 맡아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날이 갈수록 볼이 패이고 손목이 가늘어졌지만 저택 안에서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한 하준이 복도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경호원 민혁이 순찰을 돌다 하준을 발견하고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곁에 앉았어요. 둘은 한동안 말없이 어둑한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하준이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 많이 아파요? 민혁은 잠시 시선을 바닥에 두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 회장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고는 말없이 하준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준은 그 손길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온기가 오래도록 머리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죠. 방으로 돌아온 하준은 아빠의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윤혜정이 낮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하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가 보고 싶어. 꼭 만나러 갈게. 저택 안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찬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택에는 위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하주는 또래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알아채는 때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를 그냥 흘려듣는 법이 없었죠. 저택에 낯선 발소리가 잦아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성원그룹 최태준 부사장이었어요. 아버지의 오른팔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었지만 하준의 눈에 비친 그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새엄마 윤혜정과 마주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짧은 눈빛이 오갔어요. 말이 없었는데도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준은 계단 위에서 난간을 붙잡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날 오후 최태준이 윤혜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내 자리를 옮겼어요. 하준은 소리 없이 복도를 걸어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꺼운 문틈 사이로 최태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금 받는 게 얼마예요? 아파트 한 채와 생활비가 전부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혜정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최태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와 손잡으면 지금 받는 것의 10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준이만 상속에서 밀어내면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하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상속 밀어내다. 7살짜리가 완전히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그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은 또렷하게 들렸어요. 하준은 천천히 뒷걸음질쳐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날 이후로 하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방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지만 실은 가만히 앉아 저택 안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최태준이 드나드는 요일과 시간을 눈여겨보았고 윤혜정과 마주칠 때마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의 방향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작은 메모장에 날짜와 함께 자신이 본 것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글씨는 작고 삐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관찰하던 어느 날 오후 윤혜정과 최태준이 함께 외출하는 것을 창문 너머로 확인한 하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책 냄새와 가죽 의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주는 아버지의 책상 앞에 서서 서랍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 측면에 작은 버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랍 색깔과 거의 같아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자리였지만 하준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뻗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낮은 기계음과 함께 책꽂이가 천천히 옆으로 밀렸어요. 그 뒤에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주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비밀번호를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준이 생일은 참 귀한 날이야. 아빠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지. 하준은 천천히 자신의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하준의 눈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성인이 되면 성원그룹 지분 51%와 1조에 달하는 자산을 상속받는다고 쓰여 있었어요. 경영 수업을 이수한 뒤 회사까지 물려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빠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걸 바꾸려는 거구나.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금고를 닫은 뒤 책꽂이를 원위치로 밀어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발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단단했어요. 그러나 저택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매일 아침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검은빛 한약 그릇이었어요. 마신 날이면 어김없이 머리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멍해지고 경영 수업 교재의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하주는 한약과 그 증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새엄마가 한약 그릇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는 발소리를 귀로 쫓다 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분 쪽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다시 열렸어요. 왜 안 마신 거야? 몸에 좋은 거라고 했잖아. 하주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윤혜정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변해 있었어요. 하주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넘기자 혀 위에 쓴맛이 번졌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끝까지 마셨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하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요. 복도 끝 창가에서 최태준이 민혁과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동안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태준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서는 순간 하준은 서둘러 방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저쪽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그날 밤 하준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민혁이 말없이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손길이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어깨 위의 온기가 오래 남았어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한 달이 넘어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하준이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복도에서 윤혜정의 전화 통화 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어요. 발소리가 멈춘 것으로 보아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약효는 틀림없어요. 이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건 언제쯤 수정이 되는 거예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주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두 주먹을 쥐었어요. 금고 안에서 읽었던 유언장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약효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수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이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직접 알려야 했습니다. 하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메모장을 펼쳤어요. CCTV 위치,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시간, 뒷문 쪽 사각지대.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결심이 그 작은 손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2026년 1월 중순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엄마 윤혜정이 한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빛 액체에서 올라오는 쓰고 텁텁한 냄새가 방 안에 금세 퍼졌어요. 하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안 마실 거예요.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혜정의 눈빛이 가늘어지더니 그릇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시지 않으면 내일도 외출 없어. 발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하주는 그 자리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주먹을 천천히 쥐었어요. 오늘 밤이었습니다. 하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저택의 CCTV 위치, 경호원들의 동선, 저녁 7시 교대 시간 직전 5분간 뒷문 근처에 생기는 사각지대가 적혀 있었어요. 메모장을 덮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밀어 넣어두었던 옷들을 꺼냈어요. 회색 후드티에 검은색 패딩을 걸치고 청바지를 입은 뒤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섰어요. 수십조 자산가의 아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차림새였습니다. 책상 위 어머니의 액자를 바라보았어요. 손을 뻗어 유리를 한번 쓸어내린 뒤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가슴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그것을 미처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아빠가 보고 싶은 7살 어린아이였어요. 저녁 7시가 가까워지자 하주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귀로 쫓다 소리가 완전히 잦아드는 순간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주는 숨을 죽인 채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걸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택 안쪽 복도는 어두웠고 어디선가 희미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뒷문에 다다르자 하주는 잠깐 멈추었어요. 차가운 철제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정원으로 이어지는 넓은 통로였습니다. 발 아래로 돌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정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고 멀리 뒤쪽 출입문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하주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1월의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코끝이 아릴 만큼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아빠, 기다려줘.
하주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병원을 찾아 무작정 걸었어요. 처음 들어선 대형 병원 접수대 앞에서 하주는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성민 회장님, 여기 입원했나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하주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다음 병원으로도 걸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모두 허탕이었어요. 걸으면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패딩 사이를 파고들었고 한약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 쇠약해진 몸은 바람보다 빠르게 지쳐갔어요. 어두운 골목길을 건너다 돌부리에 걸려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고 손바닥에 차가운 아스팔트의 거친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준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가슴 주머니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섰어요. 패딩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다시 걸었어요. 아빠, 조금만 더 걸으면 찾을 수 있어. 그러나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버거워졌지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발을 움직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는 윤혜정이 하준의 빈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방문을 열었다 닫고는 즉시 최태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준이가 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최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찾아야 해요. 두 사람은 공식 신고 대신 비밀 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외부에는 하준이 몸이 허약해 별장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둘러댔어요. 병상에 누운 강성민 회장에게도 같은 거짓말이 전해졌습니다. 경호원 민혁에게는 극비 수색 지시가 내려졌어요. 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지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저택을 나서는 민혁의 발걸음은 어딘가 무거웠어요. 한편 하주는 골목과 골목 사이를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때렸고 운동화 밑창으로는 아스팔트의 냉기가 그대로 스며들었어요.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가로등 불빛이 두 개로 번져 보였어요.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흐릿해진 시야 끝에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실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었어요. 하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아 그 불빛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국밥집 앞까지 다가왔을 때였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순간 가슴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국밥집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준의 손끝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준의 손끝이 차가운 바닥 위에서 천천히 힘을 잃어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안쪽에서 불빛이 흔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어요. 40대 중반의 박순이었습니다. 마감 준비를 하던 참에 문을 열었다가 발밑에 쓰러진 작은 아이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순이는 잠깐 굳었다가 곧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는 흙투성이 패딩에 창백하게 질린 얼굴, 앙상하게 마른 몸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이는 사진을 집어 하준의 손에 쥐어주고는 지체 없이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팔뚝이 굵어서 하준을 번쩍 안아드는 것이 손뭉치 하나
집어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이고, 이 밤중에 꼬마가 여기서 쓰러져 있으면 어떡해. 국밥집 안쪽에 순이가 쓰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순이는 하준을 그곳에 눕히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왔어요. 흙투성이가 된 하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뺨에 묻은 흙이 수건에 묻어나왔어요. 손발도 하나씩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하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서 천천히 온기가 오갔습니다. 하준의 굳어있던 손끝에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고 발끝까지 빠뜨리지 않고 녹여주었습니다. 창백했던 하준의 뺨에 서서히 혈색이 번져갔어요. 아이의 손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손목이 어찌나 가늘었던지 순이의 손가락 2개로 감아도 남을 것 같았어요. 아이고, 뼈가 다 보이네. 밥을 먹기는 한 거야.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질 때 긁혔는지 구멍난 청바지를 생각하며 순이는 혀를 찼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시장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 옷 몇 벌은 사다 놓아야 할 것 같았어요. 부엌에 오니 큰 가마솥에서 뽀얀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순이는 국밥을 한 그릇 넉넉히 퍼담으며 국물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천장이 낮아 아늑한 느낌이었고 방 한켠에는 작은 장롱 하나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국밥집 주방에서 올라오는 열기 덕분인지 방 안은 바깥의 한겨울 추위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따뜻했어요. 어디선가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하준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뜨끈한 김이 얼굴 앞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이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준은 그릇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택에서 몸에 밴 버릇이 무심코 튀어나왔습니다.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순이의 눈썹이 한번 실룩이더니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디서 밥 투정이야. 하준이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어요. 그 찰나였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길고 구성진 소리였습니다. 하준이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이가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배에서 먼저 솔직하게 말하네. 순이는 한참을 웃다가 다시 숟가락을 내밀었어요. 입이랑 배가 따로 노는구먼, 꼬마야. 어서 먹어. 하준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렸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숟가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뜨끈한 온기가 가슴 한가운데로 번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택의 밥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도였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하준은 정신없이 국밥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신 숟가락을 떠서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건넸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는 사람 없어. 그 말이 귓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하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국밥 그릇 위로 시선을 고정한 채 숟가락을 움직였지만 뺨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순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어요. 순이는 혼자 딸을 키운 미혼모였습니다. 국밥집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딸이 혼자 골목에서 노는 날이 많았어요. 7년 전 어느 평범한 오후 골목으로 진입한 차량이 딸을 치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순이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바빠. 나 혼자 두고. 그 말이 7년이 지난 지금도 순이를 괴롭혔어요. 그 뒤로 순이는 매달 고아원 아이들을 국밥집으로 불러 배불리 먹였습니다. 밥을 먹이고 또 먹이면서 텅 빈 자리를 달래왔어요. 그것이 순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준을 안아들던 순간 순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그 때문이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 어딘가 그늘진 눈빛. 세상을 떠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였어요. 순이의 가슴 한켠이 저릿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준의 얼굴 위로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성을 다해 돌볼 뿐이었어요. 국밥 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순이가 빈 그릇을 받아들더니 하준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렸어요. 투박하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하준은 그 손길에 눈을 살짝 감았어요. 저택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손길이었습니다. 잠시 뒤 순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야? 부모님은? 하준은 잠깐 망설였어요. 이곳에서 쫓겨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요. 순이는 하준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까 집어두었던 사진을 하준에게 건넸어요. 이거 내 거지? 하준이 두 손으로 사진을 받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이불을 당겨 하준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 내일 얘기하자. 순이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그릇을 정리하는 소리가 방 안까지 낮게 들려왔어요. 한참 뒤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순이는 장롱 속 이불을 들고 와서 방 구석에 조용히 깔고 누웠어요. 불이 꺼지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 하준은 어둠 속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국밥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가슴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만히 짚었어요. 아빠, 나 오늘 밥 먹었어. 따뜻한 밥.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방 구석에서는 순이의 고른 숨소리가 낮게 들려왔어요. 저택에서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온기가 천천히 몸 안으로 스며들었고 하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준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혁은 그날도 사복 차림으로 도심 골목 곳곳을 누비고 있었어요. 어린 도련님이 이 한겨울에 혼자 어딘가를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느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 근처, 대형 병원 입구, 하준이 아버지를 찾으러 갔을 법한 곳들을 하나씩 훑었어요. 그러나 어디에도 하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일까?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나갈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택에서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느껴졌던 것,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택 인근 골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다 아직 훌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빛이 드문 낡은 골목이었어요.
인적이 드물어지면서 민혁의 발소리만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민혁은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향했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덩치 큰 아줌마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민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준이었어요. 반가움에 민혁은 곧바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리다 민혁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나오다 낯선 남자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민혁이 하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가자는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어요. 하준이 뒷걸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손이 가슴 앞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 집에 안 갈 거예요. 민혁이 멈춰섰습니다. 하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 이상한 약 먹고 있었어요. 그 약 먹으면 머리가 이상해져요. 아저씨, 저 아빠한테 가야 해요. 민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여러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윤혜정이 한약 그릇을 들고 하준의 방으로 들어가던 것,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가던 하준의 얼굴, 최태준이 저택을 드나들며 윤혜정과 주고받던 눈빛들, 평소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렸습니다. 안 되겠다. 민혁은 속으로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모른 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무릎을 굽혀 하준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아버님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어요. 순이가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 눈빛을 보며 이유 모를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분간 이 아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민혁은 순이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사정이 있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당분간 이곳에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이가 한참을 말없이 민혁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는 눈이었습니다. 크게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러지 뭐.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까. 밥은 내가 먹일게요. 민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민혁은 매일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국밥집에 들렀어요. 하준이 무사한지 확인하고 상황을 살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최태준에게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어요. 국밥집에서의 시간이 쌓여가면서 하준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머리였어요. 한약을 먹지 않게 되자 물속에 잠긴 것처럼 멍하던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눈앞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 즈음 시장에서 돌아온 순이 손에 장바구니와 비닐봉지 하나가 더 들려 있었어요. 새 청바지 한 벌과 밝은 노란색 니트였습니다. 순이는 봉지를 하준 앞에 툭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입어봐. 구멍 난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되지. 하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순이는 이미 부엌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하준은 천천히 봉지를 열었습니다. 노란색 니트를 집어들었어요. 저택에서 입던 옷들과는 달리 수수하고 소박한 옷이었지만 손에 닿는 감촉이 보드라웠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하준이 거울 앞에 섰어요. 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다 흘깃 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래, 이제 좀 사람 같네. 순이가 매일 차려주는 밥상 덕분에 볼에도 서서히 살이 올랐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하준은 매번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밥을 먹다가 순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하준이었어요. 얼른 고개를 숙이면 순이가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왜 그래? 밥이 맛없어? 아니요. 맛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하준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빗을 들고 하준 뒤에 섰어요. 제멋대로 뻗친 머리카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투덜거리면서도 순이의 손은 정성스러웠어요. 빗살이 엉킨 머리카락을 천천히 풀어 내려갔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저택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손길이었어요. 장사가 끝난 저녁이면 하준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이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 꼬맹이가 뭘 한다고. 그러나 하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행주를 들고 묵묵히 상을 닦았어요. 순이는 결국 내버려 두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마감 청소를 끝내고 나면 잠깐 카운터 앞에 걸터 앉아 쉬었어요. 하준이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휘젓는 순이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아줌마 국밥 끓이는 거 어려워요? 순이가 국자를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렵지. 그래도 맛있게 하려면 어렵게 해야 해. 하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택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준이 국밥집 한켠에 혼자 앉아 가슴 주머니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마침 주방에서 나오던 순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잠시 후 따뜻한 사골 국물 한 그릇을 하준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전에 이거 마셔. 몸 따뜻해져. 하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줌마. 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이가 하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하준은 사골 국물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릇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아빠, 나 여기서 밥 잘 먹고 있어. 근데 아빠가 보고 싶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방 구석에서는 순이의 고른 숨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국밥집에서 지낸 지 열흘쯤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밥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물 반찬에 계란말이, 구수한 된장국이었습니다. 순이 나름대로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하준이 밥상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툴툴거렸습니다. 고기 반찬은요? 저택에서 늘 좋은 음식만 먹어온 버릇이 또 무심코 튀어나온 것이었어요. 순이의 얼굴에서 평소의 호탕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순이는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하준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단단히 작심한 표정이었어요.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아침 국밥집에 들렀던 배달기사 이야기였어요. 대기업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는 바람에 수입이 반 토막이 났다고 그 배달기사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오토바이를 몰아도 한 달 벌이가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고 했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옆골목 분식집도 문 닫았어. 거기 사장님이 20년 넘게 그 자리 지켰는데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버티질 못한 거야. 순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후려치는 대기업 때문에 문을 닫은 작은 공장 이야기, 원가도 안 되는 값에 물건을 넘기다. 결국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하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그 배달기사 아저씨 지금도 와요? 순이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꼬맹이가 딴청을 피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이는 잠깐 하준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 아저씨 아직도 매일 아침 여기 와서 국밥 한 그릇 시켜 먹고 나가. 그게 하루 중에 제일 든든한 한 끼래. 하준이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밥상으로 내렸습니다. 나물 반찬과 된장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고는 다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나쁜 회사들은 왜 그렇게 해요? 순이가 잠시 말없이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힘세다고 남 밟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다야.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하준의 가슴 어딘가에 그 말이 박혔어요. 순이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 끝에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준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바로 그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경영 교재에서 배웠던 숫자들과 도표들이 아닌 그 숫자들 뒤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하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저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힘 있다고 남 밟는 사람이요. 순이가 굳었습니다. 7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말이었어요. 순이는 잠깐 하준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안 되면 되지. 생각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툭 던지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 묵직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말을 오래 새겼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갔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다른 무게로 느껴졌어요. 밥을 다 먹은 뒤 하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순이의 손이 멈추었어요. 하준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말없이 하준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쓰다듬는 것도 아니고 토닥이는 것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손을 얹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투박하지만 따뜻한 한마디였어요.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참았어요. 설거지를 하던 순이가 한참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도 소리 사이로 간신히 들릴 만한 목소리였어요. 밥 걱정 없이 잘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준은 방 한켠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이의 등을 바라보았어요. 넓은 어깨가 설거지를 하며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 어딘가에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하준은 그날 처음으로 어렴풋이 느꼈어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을 끈 방 안에서 하준은 아버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손끝으로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짚었습니다. 아빠, 나 좋은 사람 될게. 진짜로. 방 구석에서 순이의 고른 숨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하준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오늘 순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있다고 약한 사람 밟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면 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쉽게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국밥집에 머문 지 2주가 되어 가던 2월 초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이른 아침부터 가마솥 앞에 서서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뽀얀 김이 천장까지 피어오르고 국자로 휘젓는 소리가 국밥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주는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순이가 챙겨준 책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한약을 끄는 뒤로 머리가 맑아진 덕분에 글자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렸어요. 험악한 인상의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가마솥 앞에 서 있던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틀어 하준을 등 뒤로 감추었어요. 사내 중 한 명이 서류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서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골목에서 국밥집을 내보내기 위한 철거 동의서였어요.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1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국밥집이었습니다. 순이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등 뒤에서 작은 손이 슬쩍 뻗어나왔어요. 하준이었습니다. 서류를 가져다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내들이 피식 웃으며 하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빠르게 읽어내려갔어요. 줄줄이 이어지는 법률 용어들을 훑는 눈빛이 조금씩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아줌마, 실제 계약서 가져와요. 순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랍을 뒤졌습니다. 누렇게 바랜 원본 계약서를 꺼내왔어요. 하주는 두 서류를 나란히 카운터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여기 만료일이 다른데요? 순이가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준의 손가락이 두 서류를 번갈아 가리켰어요. 실제 계약서엔 2028년 3월 31일인데 이 서류엔 202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이미 만료된 것처럼 날짜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사이 국밥집 문이 열리며 민혁이 들어섰어요. 퇴근 후 들르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준이 민혁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어요. 아저씨, 휴대폰 빌려주세요. 민혁이 영문도 모른 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하준은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어요. 사내들이 어이없다는 듯 팔짱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준이 화면을 들이밀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권리금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가게 나갈 때 권리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거 빠진 거 맞죠?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내들의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다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결국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황급히 문 쪽으로 향했어요. 나가면서 하준을 한번 흘겨보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이가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 천천히 하준을 내려다보았어요. 하준은 태연하게 민혁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야, 이 꼬맹이 휴대폰으로 뭘 찾아본 거야? 그냥 검색했어요. 순이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하준을 번쩍 안아 올렸어요. 하준이 순이의 어깨 위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준이가 아줌마 국밥집 살렸네. 민혁이 카운터 한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국밥집이 조용해진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마지막 그릇을 닦아 선반에 올려놓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어요. 하준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순이가 행주를 내려놓고 하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려다 멈추었어요. 하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고 가늘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어요. 하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서는 혼자 이불 속에서 삼켜야 했던 눈물이었어요. 안아줄 사람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던 곳에서 늘 혼자 감당해야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순이가 말없이 하준을 품에 안았어요. 넓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괜찮아. 실컷 울어. 아무도 뭐라 안 해. 하준은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넓은 손으로 하준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지는 그 손길이 하준의 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하준이 순이의 품에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텅 비어 있다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그 자리를 천천히 메워왔어요.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냥 가슴속에 단단하게 새겨지는 것이었어요. 하준이 국밥집을 지켜낸 그날 이후로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저택 쪽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최태주는 하준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에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하준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어요. 결국 수색 인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윤혜정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러다 일이 커지면 우리 둘 다 끝이에요. 민혁에게도 수색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민혁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저택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여전히 국밥집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민혁이 없는 낮 시간이었어요. 순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초입에 들어서는 순간 하준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갓 쪄낸 만두 냄새가 뒤섞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어묵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커다란 칼로 채소를 다듬는 소리, 수레를 밀며 지나가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색색깔의 채소들이 좌판 위에 가득 쌓여 있었고 튀김기름 냄새가 골목 전체를 덮었습니다. 저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아줌마 이게 다 뭐예요? 순이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장이지 뭐야. 여기서 다 사는 거야. 하준이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순이가 물을 집어들고 두드려 보더니 상인과 흥정하는 동안 하준은 그 옆에 서서 시장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빨간 고추가 자루째 쌓여 있는 가게, 갓 잡아온 생선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는 좌판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손수 담근 김치를 파는 작은 자리까지. 하준은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가 그 모습을 흘깃보다 말없이 웃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준의 눈이 멈추었어요. 좌판 너머 골목 입구 쪽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군중 사이를 훑으며
무언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하준 쪽으로 향하는 순간 하준의 손이 순이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아줌마, 도망쳐요.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빨리요. 제발이요.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장바구니가 흔들렸고 하준의 운동화가 바닥을 박찼어요. 골목을 꺾고 또 꺾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은 점점 좁아졌어요. 앞이 막혔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준이 순이 등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어요. 꼬마야, 우리랑 같이 가면 돼. 아무 일 없을 거야. 하준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순이는 두 발을 땅에 딱 붙인 채 하준 앞을 막아섰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옆에 있던 시장 상인의 채소 수레를 힘껏 밀어버렸어요. 배추와 무가 가득 실린 묵직한 수레가 좁은 골목을 따라 빠르게 굴러왔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수레의 속도가 무서웠어요. 하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 새끼 다친다. 순이가 달려나왔어요.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디디고 두 팔을 벌려 수레 앞을 막아섰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레가 순이의 몸에 부딪혔어요.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수레 모서리에 긁혔고 무릎이 바닥에 쓸렸어요. 그래도 두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문 순이의 얼굴에서 땀이 흘렀어요. 마침내 수레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순이가 돌아서며 시장 골목을 향해 소리쳤어요. 저 사람들이 내 새끼한테 수레를 밀쳤어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갑자기 수십 개의 시선을 받게 된 사내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서로 눈치를 보다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더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순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주변 상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준의 손을 꼭 쥐고 시장을 빠져나왔어요. 국밥집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이가 겨우 숨을 고르는 동안 하준은 순이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긁혀 있었어요. 하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줌마 손 다쳤잖아요. 순이가 손을 뒤집으며 피식 웃었어요. 이까짓 거 금방 낫지. 우리 하준이 안 다쳤으면 됐지. 하준이 순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하준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나 아줌마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가 굳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꺼내려 할수록 목구멍이 좁아졌어요. 눈을 깜빡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년 전 골목에서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작고 따뜻했던 손이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대답 대신 하준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어요. 말보다 먼저 팔이 움직였습니다. 하준의 등이 순이의 품 안에 쏙 들어왔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순이의 입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내 새끼. 하준이 순이의 품에 더 깊이 얼굴을 묻었어요. 순이의 가슴팍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렇게 한참을 안겨 있었어요. 국밥집 밖으로 2월의 찬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국밥집에 머문 지 2주가 지나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혁이 평소처럼 사복 차림으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민혁이 하준 곁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도련님, 이제 회장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내일 늦은 밤 경호원 교대 시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던 순이의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순이가 민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민혁이 고개를 드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도련님이라고? 민혁의 입이 굳었어요. 그때 하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 앞에 섰어요. 두 손을 꼭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줌마, 나 사실 말할 게 있어요. 순이가 하준을 바라보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나 강하준이에요. 성원그룹 강성민 회장 아들이요.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꼬맹이라 부르며 국밥을 떠먹이고 볼을 꼬집었던 아이가 대한민국 최대 그룹의 상속자였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순이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국밥 곱빼기라도 드릴걸. 하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줌마, 나 여기서 보낸 시간이 평생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혁이 순이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련님이 사정이 있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늦은 밤 회장님께 갈 예정입니다. 순이가 한참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잘됐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이면 이 꼬맹이가 떠난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롯하게 잠든 얼굴이었어요. 국밥집에 처음 쓰러져 들어오던 날의 창백하고 앙상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볼에 살이 오르고 눈빛이 맑아진 얼굴이었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딸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소리 없이 옆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평소와 똑같이 밥상을 차렸어요. 하준도 평소처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서 먹어, 식는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낮이 되자 순이는 평소처럼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국밥을 끓이고 그릇을 닦았어요. 하준은 국밥집 한편에 앉아 순이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 능숙하게 국자를 휘젓는 순이의 손길, 손님에게 국밥을 내밀며 환하게 웃는 얼굴.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었어요. 뭘 그렇게 봐? 그냥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순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반찬이 한두 가지 더 많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순이 나름의 마지막 정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한참을 먹다가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순이가 피식 웃으며 대꾸했어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어요. 늦은 밤 국밥집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민혁이었어요.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하준의 볼을 꼬집었어요. 가서 밥 투정하지 말고 잘 지내.
그러더니 손을 흔들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이제 쌀값 안 들어서 좋네. 하준이 피식 웃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추었어요. 하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러고는 순이에게로 달려왔어요. 순이의 허리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개를 순이의 품에 묻은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순이의 몸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하준의 등을 토닥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하준의 등을 밀어냈어요. 그래, 잘 가. 국밥집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텅 빈 국밥집 안에 울렸어요. 순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아무것도 없는 국밥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놓인 빈 그릇, 하준이 앉던 의자, 국자가 걸려있는 가마솥.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이 쓰던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어요. 언제 개어둔 것인지 몰랐습니다. 순이는 그 이불을 두 팔로 끌어안았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바보같이 정을 줬어. 짧은 순간에 이렇게 정을 주면 어떡해. 한참을 울다가 순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5살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순이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또 바보짓 했다.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있잖아. 하준이 참 좋은 아이야. 너랑 나이가 똑같더라.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깨가 한참 동안 들썩였어요. 같은 시각 민혁은 하준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경호원 교대 시간의 틈을 노려 두 사람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진 병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성민이 인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준이 달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손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빠 보고 싶었어. 많이 아팠어? 강성민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준의 머리를 쓸어내렸어요. 그래, 우리 하준이 왔구나. 하준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강성민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강요받았던 한약 이야기, 금고에서 발견한 유언장 이야기, 최태준과 윤혜정이 나누던 통화 내용까지. 강성민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불 위에 놓인 손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그 사이에서 아들이 혼자 버텨왔다는 것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강성민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팀에 직접 연락을 취했어요. 최태준을 완전히 배제한 채였습니다. 하준의 증언 하나하나가 증거가 되었어요. 유언장 조작 시도, 한약을 통한 고의적 집중력 저하, 상속 조건 미달을 유도하려 했던 계획까지. 법률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빠르게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성원그룹 부사장실에서 최태준이 소환장을 받아든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그동안 당당하게 저택을 드나들던 발걸음이 끊겼습니다. 배임과 횡령 혐의였어요.
오랫동안 회장의 신뢰를 등에 업고 쌓아 올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수십조 자산을 손에 넣으려다 자신의 자리마저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새엄마 윤혜정에게도 법적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약을 강요하고 유언장 조작에 가담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성민은 법률팀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는 동시에 유언장에 명시된 윤혜정의 상속 내용을 전면 무효화했습니다. 아파트도 생활비도 없었어요.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저지른 일이었으니 법원도 강성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열리고 윤혜정이 짐을 챙겨 나오던 날이었어요. 딸 주영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올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수십조를 꿈꿨던 사람의 결말이었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탐욕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시각 병실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강성민의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고비를 넘긴 뒤로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같은 병을 앓던 다른 환자들과는 달랐어요. 아들을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의 회복은 달랐습니다. 강성민은 하준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하준도 아버지 침대 옆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병실 밖으로 새벽 공기가 조용히 흘렀어요.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강성민이 퇴원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던 날 하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번 전보다 많이 여위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병원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른 봄의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어요. 강성민이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바깥 공기였어요. 차에 오르려던 하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나 꼭 가고 싶은 데 있어. 강성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같이 가자.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낡은 골목 안쪽의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민혁이 차에서 내려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하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국밥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준이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순이가 가마솥 앞에서 국자를 휘젓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하준이잖아. 반갑게 외치다가 하준 옆에 키 큰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예요. 순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성민이 천천히 걸어 들어와 순이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저는 그냥 밥 한 그릇 준 것뿐인데요. 강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 밥 한 그릇이 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강성민이 조용히 이어갔어요. 이 건물 주인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입했어요. 이제 이 건물은 박 사장님 겁니다. 앞으로는 임대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세요.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흔들렸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받아주셔야 합니다. 강성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이가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됐고, 어서 앉아요. 국밥 식기 전에. 그날 이후 강성민과 하준은
한 달에 한 번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민혁은 어김없이 국밥 2그릇을 뚝딱 비워냈어요. 순이는 올 때마다 하준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때마다 하준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는 것이 한 달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요. 하준이 중학교를 마치고 유학을 떠나던 날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순이가 평소보다 훨씬 푸짐하게 밥상을 차렸어요. 잡채에 갈비찜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준이 밥상을 보며 웃었어요. 아줌마 이거 다 어떻게 먹어요? 순이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 먹어. 멀리 가면 언제 또 이런 밥 먹겠어. 하준이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국밥이 제일 맛있는데 어떡해요. 순이가 하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감추느라 애쓰는 것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내색하지 않았어요. 밥 잘 먹고 다녀. 알겠지? 유학을 마치고 경영 수업을 쌓는 동안 하준은 귀국할 때마다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올 때마다 키가 훌쩍 자라고 어깨가 넓어진 하준의 모습에 순이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하준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원그룹을 세계 10대 기업으로 일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순이는 섭섭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성원그룹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국밥집 한편에 앉아 TV를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 하준은 당당했습니다. 순이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꼬맹이가 저렇게 됐네. 피식 웃으며 다시 가마솥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렸어요. 카운터 앞에서 국자를 씻던 순이는 인기척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순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건장한 체구에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한눈에 봐도 한 기업을 이끄는 대표로 선 사람의 풍채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하준이었어요. 그 작고 앙상하던 7살 꼬맹이의 모습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가 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을 자랑하던 넉넉한 체구는 세월 앞에 한결 작아져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이 백발이 고르게 내려앉은 순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나왔어요. 순이가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번쩍 안으려다 허리를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이제 못 안겠다. 하준이 먼저 성큼 다가와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든든한지 순이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안기는 신세가 됐네. 두 사람이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 사이로 눈물이 번졌지만 두 사람 모두 모른 척했어요. 하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오는 내내 그 생각만 했어요. 순이가 코를 훌쩍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기다려, 금방 끓여줄게.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이 하준 앞에 놓였습니다. 하준이 첫 숟가락을 뜨며 눈을 감았어요. 뜨끈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맛은 여전했어요. 세상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따뜻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준이 눈을 뜨며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줌마, 나 이 국밥 맛 잊은 적 없어요. 순이가 퉁명스럽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손맛인데. 밥을 다 먹은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순이를 조용히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너무 늦게 왔죠? 일한다고 바빠서. 순이가 하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됐어. 바쁜 거 알지. 하준이 순이의 어깨를 꼭 쥐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더 자주 올게요. 엄마. 순이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준의 등을 한 번 더 세게 토닥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강하준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따뜻함과 을의 눈물을 아는 진정한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중소기업가의 상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골목 상권 보호와 미혼모 자녀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이름은 순이재단이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은 어디서 나왔나요? 하준이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골목 국밥집 아줌마한테 배웠어요. 그 말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한편에 앉아 TV를 바라보던 순이의 귀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렸습니다. 하준이었어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인터뷰 봤어요? 순이가 피식 웃었어요. 봤지. 창피하게 왜 그런 말을 했어. 하준이 순이 옆에 앉으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골목에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두 사람을 조용히 감쌌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했어요. 국밥 한 그릇이 만들어낸 기적이 그 자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준과 순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하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